12월 19일 개태 와이드야. 페이지 134페이지부터 1824년 2월 28일 토요일 혹은 25일 수요일. 괴테가 말했다. 어떤 뛰어난 사람들은 즉석에서 무엇을 해내거나 금방 일을 처리하지 않고 그들의 천성에 따라 그때마다의 대상들의 여유를 가지고 깊게 통찰한다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이따금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지. 그들로부터는 순간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그 어떤 걸 거의 얻을 수 없으니 말일세.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최상의 것을 실현시키는 것이네. 나는 람베르크를 화제에 올렸다. 괴테가 말했다. 그자는 물론 완전히 다른 부류의 예술가야. 정말 만족스러운 재능의 소유자이고 즉흥성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그에 필적할 수가 없어. 언젠가 드레스덴에서 그가 나에게 과제를 내주도록 요구한 적이 있었네. 그래서 나는 트로이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아가멘돈이 마차에서 내려 그의 집 문지방을 넘어서는 순간 섬뜩한 느낌을 받는 장면을 그려보라고 했지. 트로이 전쟁에서 돌아온 아가멘돈은 그의 아내인 클리타임네스트라와 그녀의 정부인 아이기스토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된다. 그의 아내가 아가멘돈에게 복수심을 품은 것은 그가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면서 그의 딸인 이피게네니아를 제물로 바쳤기 때문이다. 복수심이 불탈만하네. 그래서 나는 트로이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아가멘돈이 마차에서 내려 그의 집 문지방을 넘어서는 순간 섬뜩한 느낌을 받는 장면을 그려보라고 했지. 자네도 인정하겠지만 이 소재는 가장 어려운 것들 중 하나이네. 다른 화가라면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지. 그러나 람베르크는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리기 시작하더군. 소재의 성격을 그처럼 즉석에서 올바르게 파악하는 솜씨에는 그저 경탄할 수밖에 없었네. 정말이지 람베르크가 그린 그림 몇 장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 소재의 성격을 그처럼 즉석에서 올바르게 파악하는 솜씨. 람베르크 그림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아가멘돈이 트레이 전쟁. 그리고 나서 우리는 창작 과정에서의 경솔함 때문에 결국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많은 화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매너리즘 항상 조심해야지. 매너리즘 조심해. 괴테가 말했다. 매너리즘이란 언제나 완성만을 염두에 두면서 창작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태도야. 회의감이 드는 거지. 잘하고 싶은데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쌓여가는 스트레스가 일에 대해서 뭔가 내성화가 돼서 빠지는 감정. 매너리즘. 그러나 순수하고 진정으로 위대한 재능은 창작 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행복을 누린다네. 로스는 염소와 양들의 모발과 털을 지치지도 않고 열심히 그렸는데 그 끝없이 세세한 묘사에서 우리는 그가 작업을 하는 동안 너무도 순수한 행복감을 누렸을 뿐 완성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었네. 그 자체의 행복. 행위에 대한 행위, 열정, 행위나 열정에 대한 그 자체의 행복. 책을 읽으면서 그냥 뭐 결과물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읽는 게 좋다는 좋은. 그러나 재능이 시원찮은 자들은 예술 그 자체에 만족하는 일이 없어. 그들은 창작을 하는 동안에도 완성된 작품이 가져다 주리라고 예상되는 이득만을 눈앞에 그리고 있다네. 하지만 그러한 속물적인 목표와 방향으로부터는 아무런 위대한 것도 생겨날 수가 없겠지. 1824년 2월 29일 일요일.
12시에 개태에게로 갔다. 식사 전에 마차로 드라이브를 하자는 정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방에 들어서니 그는 아침 식사를 들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나는 그의 작품들의 심판과 관련하여 우리가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는 일을 화제로 삼았다. 나는 그의 시인과 영웅들, 그리고 빌란트뿐만 아니라 목사의 편지도 이번 신관에 포함시키자고 그를 설득했다. 괴테가 말했다. 지금의 입장에서는 저 젊은 시절의 작품들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도 내릴 수가 없네. 자네 같은 젊은이가 결정하는 게 좋겠지. 여하간 나는 저 초기 작품들을 꾸짖고 싶지는 않네. 물론 나는 세상 물정을 모른 제 무의식적 욕구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지. 하지만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마법의 지팡이, 즉 올바른 것에 대한 느낌은 있었네. 세상 물정으로는 젊은 시절의 초기작에 대한 나는 모든 위대한 재능이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깨어나려면 올바른 것을 파악하지는 못하더라도 전도된 것만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동안 출발 채비가 다 차려졌으므로 우리는 예나로 통하는 길 쪽으로 출발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괴테는 최근에 받아본 프랑스의 신문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괴테가 말했다. 수많은 부패한 요소들을 그 내부에 가지고 있는 민족인 프랑스의 헌법은 영국의 헌법과는 완전히 다른 토대 위에 놓여있네.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이라도 뇌물을 주기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지. 아니 프랑스 혁명 전체도 뇌물에 의해서 이끌려왔던 것이라네. 그리고 나서 괴테는 로이 덴베르크 공작인 의제느 나폴레옹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나에게 알려주었다. 나폴레옹 1세의 의무다들. 오늘 아침 들어온 소식인데 괴테는 그 때문에 매우 가슴 아파하는 것 같았다. 그는 위대한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 하고 괴테가 말했다. 위대한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던 차에 이 세계는 다시 한 사람의 중요한 인물을 잃게 되었군. 나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알고 있었네. 위대한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던 차에 이 세계는 다시 한 사람의 중요한 잃게 되었군. 지난 여름에만 해도 마리엔바트에서 같이 있었으니까 42살가량의 훌륭한 인물이었는데 나이보다는 늙어 보였어. 하지만 그가 겪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겠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한 차례의 원정과 한 차례의 위대한 행동이 홍수와 같이 다른 이들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던가. 그 사람은 마리엔바트에서 하나의 계획을 나에게 말해주었는데 그 실현과 관련하여 나와 많은 토론을 하였네. 말하자면 그는 라인강과 도나우 강을 운하로 연결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었던 거야. 험난한 지리적 여건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정말 거대한 시도였어. 하지만 나폴레옹을 옆에서 받들면서 그와 함께 세계를 진동시켰던 사람에게 그 무엇이 불가능해 보였겠나. 카를 대제도 이전에 같은 계획을 세우고서 일을 시작한 적이 있었지. 하지만 그 시도는 곧 좌절되고 말았어. 모래가 오래 견디지 않았고 운하의 양쪽 언덕으로부터 흙덩이들이 끊임없이 무너져 내렸으니까 말이야. (1824년 3월 22일) 월요일 식사 시간 전에 괴테와 함께 그의 정원집으로 갔다. 일릉강 건너편의 공원 가까운 곳, 기다란 언덕에서 서쪽 경사면에 있는 이 정원집의 주위 배경은 대체적으로 아주 친밀한 느낌을 준다. 북쪽과 동풍으로부터는 보호되어 있으면서 남쪽과 서쪽 하늘의 온화하고 생기에 넘치는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정원은 특히 봄과 가을이면 아주 안락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이다. 북서쪽에 있는 도시까지는 지척지간이어서 수분 만에 닿을 수 있는 거리이다. 그러나 그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러한 도시가 가까이 있음을 말해주는 건물이라든지 탑의 꼭대기가 솟아있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그것은 공원의 키가 크고 울창한 나무들이 그쪽 방향의 전망을 완전히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무들은 정원의 왼편으로 해서 슈테른이라는 지명이 붙어있는 북쪽 방향으로 길게 줄을 지어 있으며 정원 바로 앞을 지나가는 마찻길에 바짝 붙은 채로 늘어서 있다.
서쪽과 남서쪽 방향으로는 드넓은 풀밭이 마음껏 펼쳐져 있다. 그리고 멀리 쏜 화살이 닿을 만큼 떨어진 곳에 일릉강이 구비를 이루며 조용히 흐르고 있다. 강 너머의 지대는 마치 언덕처럼 솟아있는데 그 경사면과 꼭대기에는 오리나무, 서양 풀뿌레 나무, 양버들과 자작나무들이 얼룩덜룩한 나뭇잎의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그리고 그 언덕 아래로 넓게 펼쳐진 공원은 날로 푸르름을 더해가며 한낮과 저녁이면 저 멀리에 보기도 좋은 지평선을 이룬다. 풀밭 위로 펼쳐진 공원의 이러한 간격은 특히 여름이면 여러 시간 동안 걸어서 통과해야 하는 드넓은 숲 근처에 와 있다는 느낌을 준다. 사슴이나 노루가 언제라도 풀밭 위로 나타날 것 같으며 우리 자신이 마치 깊디 깊은 자연의 고독이라는 평화 속으로 옮겨질 듯한 느낌마저 드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마치 깊디 깊은 자연의 고독이라는 평화 속으로 옮겨지는 느낌. 우리 자신이 마치 깊디 깊은 자연의 고독이라는 평화 속으로 옮겨질 듯한 느낌. 새벽의 느낌 같네. 새벽. 왜냐하면 거대한 고요함을 이따금 깨뜨리는 것은 집 앞귀의 고독한 울음이라든지 개똥집 앞귀에 이어졌다 끊어졌다는 노래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따금 울리는 교회 시계탑의 종소리, 공원의 꼭대기로부터 들려오는 공작들의 울음소리, 혹은 병령에서 들려오는 북소리와 각적 소리에서 우리를 그러한 완벽한 고적함의 몽상적 분위기로부터 깨어나게 한다. 그렇지만 그리 불쾌한 기분이 들지 않는 것은 그러한 소리들과 함께 고향의 도시가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안도감이 일깨워지기 때문이다. 수마일 밖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다. 계절과 나를 불문하고 이 풀밥지대가 언제나 고독한 것은 결코 아니다. 바이마르로 장을 보러 가거나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 아니면 거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릉강의 굽이진 강변을 따라 걷고 있는 온갖 종류의 산책객들이 보이기도 한다. 특히 오브아 바이마르 방향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곳은 때에 따라서 사람들이 즐겨 찾는 장소이다. 그러고 나서 건초 수확의 계절이 오면 이곳은 더없이 생기에 넘치게 된다. 그 뒤편으로는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으며 또한 근처 농가에 속한 덩치 큰 스위스 함소들도 보인다. 하지만 오늘은 감각을 신선하게 하는 이 모든 여름의 한상들 중 그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벌판 위에서 푸르러지고 있는 곳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공원의 나무들은 아직도 갈색 나뭇가지와 봉우리를 매달고 있었다. 그러나 대새들의 날갯짓 소리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집악기와 개똥집악기의 노랫소리만은 많은 봄의 도래를 알리고 있었다. 대기는 여름 날씨처럼 쾌적했으며 아주 부드러운 남서풍이 불어왔다. 맑은 하늘에는 작은 먹구름이 점점 다가왔고 제일 높은 하늘에는 줄무늬의 새털구름이 흩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구름을 세밀하게 관찰했는데 낮은 하늘에서는 둥글게 뭉쳐진 구름이 마치 해체되기라도 하듯 지나가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게테는 기압계가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기압계의 상승과 하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것을 물의 긍정과 물의 부정이라고 불렀다. 관찰. 지구는 영원한 법칙에 따라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물의 긍정이 지속될 경우에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장소는 자신만의 대기를 가지긴 하지만 유럽의 기압 상태는 전체적으로 대략 동일하다. 그리고 자연은 불가해한 것으로서 그 불규칙성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법칙성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 등이었다. 그렇게 고귀한 대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정원의 넓은 모래길을 이리저리 거닐었고 그러는 사이에 정원집 가까이로 다가갔다. 괴테는 나중에 내가 그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인에게 문을 열어놓도록 명령했다. 흰색으로 해칠한 집의 바깥면은 받침대로 지탱된 채 지붕까지 올라간 장미 덩굴로 온통 덮여 있었다. 집 주위를 돌아다니는 동안 특히 나의 흥미를 끈 것은 벽에 붙어있는 장미 덩굴의 가지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새집들이었다.
그것들은 지난 여름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이제 나뭇잎들이 떨어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었다. 특히 홍방울새와 다양한 종류의 종달새들의 집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은 취향에 따라 높은 곳이나 낮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윽고 개태는 지난 여름에 정원집을 볼 기회를 놓쳤던 나를 데리고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래층에는 거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만 있었고 벽에는 몇 개의 카드와 동판화들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실물 크기의 개태의 채색 총화 서상화도 거기에 걸려 있는데 이것은 마이어의 작품으로서 두 친구가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직후 마이어가 그린 것이었다. 이 그림 속의 개태는 짙은 갈색 피부를 가진 중년의 건장한 남자였다. 생기가 별로 없는 표정에는 아주 진지해 보이며 앞으로 할 일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남자라는 인상을 준다. 우리는 계단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갔다. 거기에는 방 3개와 별실 하나가 있었는데 모두가 다 아주 작은 것들로서 안락한 기분은 거의 들지 않았다. 괴테의 말에 의하면 그는 이전에 여기서 온종일 즐겁게 머무르며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을 했다는 것이다. 방의 기온이 약간 차가웠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야외에서 부드러운 온기를 맛보고 싶었다. 큰 거리로 나와 정오의 태양 아래 이리저리 거닐면서 우리는 최근의 문학, 셀링 누구더라? 많이 들어봤는데 셀리 그리고 무엇보다 플라틴이 최근에 발표한 몇 편의 연극 작품을 화제로 삼았다. 하지만 곧 우리의 관심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주변의 자연을 향하였다. 왕관초와 백합의 새싹들이 이미 힘차게 돋아나고 있었으며 길 옆의 양쪽에는 당아옥이 파릇파릇 움트고 있었다. 언덕의 경사면에 있는 정원의 윗부분은 풀밭을 이루고 있으며 그 가운데 여기저기 과일 나무들이 산재해 있다. 길은 위쪽을 향하여 꼬불꼬불 올라가다가 언덕에 도달한 후에는 오르락내리락거리며 계속 이어진다. 그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싶다는 생각이 일었다. 괴테는 이 길을 따라 재빨리 앞서서 걸어 올라갔는데 그 정정한 모습은 보기에도 좋았다. 위쪽 울타리 옆에는 영주의 공원에서 넘어온 듯한 암컷 공작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괴테의 말에 의하면 여름 동안 맛있는 먹이로 공작들을 깨워 넘어오게 한 후 같이 데리고 놀곤 했다는 것이다. 목이 너무 꼬불꼬불 올라가다가 아래쪽으로 휘어진 길의 건너편에 덤불로 둘러싸인 돌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식구가 새겨져 있었다. 여기 조용한 곳에서 사랑하는 자가 그의 연인을 그리워하였도다. 식구라고 돼 있는데 누가 지은 거지 이게? 이것을 보는 순간 나 자신도 어느새 고전적인 장소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바로 곁에는 반쯤 자란 떡갈나무, 전나무, 자작나무, 그리고 너도 밤나무들이 무리를 지어 서 있었다. 그 전나무 아래에서 맹금의 깃틀 다발을 발견한 나는 그것을 개태에게 보여주었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그러한 것이 이 자리에서 종종 발견된다는 것이었다. 그의 말로 미루어 나는 이 전나무들이 이 지방에서 종종 발견되는 부엉이들이 즐겨 머무는 장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 나무들 주위를 한 바퀴 돈 후에 다시 집 가까이의 큰 길로 나왔다. 방금 지나온 떡갈나무, 전나무, 자작나무 그리고 너도 밤나무는 서로 뒤섞인 채 여기에서는 반원을 그리며 그 내부의 공간을 마치 동굴이라도 되는 것처럼 감싸고 있었다.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둥근 탁자 둘레에 놓여있는 조그만 의자에 앉았다. 태양빛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 잎사귀도 없는 나무들이 만드는 희미한 그늘조차도 일종의 은혜로 여겨졌다. 괴테가 말했다. 태양빛이 따가울 때면 이보다 나은 피난처는 없어.
이 나무들 보기를 나는 40년 전에 직접 심었고 이 나무들 모두를 그것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낙으로 삼아왔지. 게테도 그렇고 헤르만 헤세도 그렇고 작가들이 정원 가꾸기를 참 즐겨했던 것 같아. 나무나 꽃이나 자연을 키우면서 느껴지는 그 관찰 속에서 나오는 통찰이 남다른 건가? 뭔가에 집중하면서 느껴짐. 그리고 이제는 오래전부터 그 그늘의 시원함을 누리고 있다네. 이 떡갈나무와 너도 밤나무의 잎은 아무리 강한 햇빛이라고 해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 나는 따뜻한 여름날 식사 후면 여기에 기분 좋게 앉아있곤 한다네. 그러면 이 풀밭과 공원 전체에는 이따금 정적이 감돌곤 하지. 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판신이 잠자고 있는 것이라고나 할까? 그러는 동안 시내에서 두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발길을 돌렸다. 이 책도 다 봐야 되는데 이 책도 이만큼 봤네. 좀 하고 추워가지고. 1824년 3월 30일 화요일 저녁에 괴테와 함께 단둘이 있었다. 우리는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포도주 한 병을 마셨는데 독일과 프랑스의 연극을 비교하는 것이 주된 화제였다. 괴테가 말했다. 어려운 일이야. 독일의 관객이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일종의 순수한 판단을 한다는 건 말일세. 게다가 특히 성가신 것은 우리의 무대에서는 무엇이든 잡다하게 공연된다는 점이라네. 어제 햄릿을 보았던 곳과 같은 장소에서 오늘은 수타 베를레의 결혼식을 보거나 내일 마저기 관객을 기쁘게 해줄 장소에서 모레는 새로운 행운아의 익사를 즐겨야만 하니 말일세. 이런 식으로 하니 관객도 판단의 혼란을 일으키면서 여러 장르가 혼동되어 그것들을 결코 적절하게 평가하거나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지. 누구나 다 독자적인 요구나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으므로 그것이 실현되었던 장소로 다시 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네. 말하자면 오늘 무화과를 딴 같은 나무에서 내일 다시 무화과를 따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겠지. 그런데 그 나무에 밤 동안 자두가 자라게 된다면 그자는 아주 언짢은 얼굴을 할 수밖에. 한편 자두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시나무로 가게 될 거고. 실러는 비극 전용 극장을 세워서 매주 남자 배우들만 나오는 하나의 작품을 공연한다는 좋은 생각을 가졌었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커다란 수도에서나 가능한 일로서 우리 같은 작은 도시에서는 실현 불가능했던 거야. 우리는 이플란트와 코제부의 작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괴테는 그와 비슷한 종류들 중에서 그들의 작품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바로 방금 말한 잘못에서처럼 말일세 하고 괴테가 말했다. 누구든지 여러 장르를 올바르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작품은 이따금 아주 부당하게 비난을 받아왔지. 그러나 이만큼 인기 있는 재능을 가진 자가 두셋이나마 다시 나타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거네. 나는 공연을 보고 아주 마음에 들었던 이플란트의 독신자를 칭찬했다. 그러자 괴테가 말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플란트의 최고의 작품이야. 그것은 그가 산문에서 이념의 세계로 넘어간 유일한 작품이라네. 산문에서 이념의 세계로 넘어간. 그리고 나서 괴테는 실러와 함께 독신자의 속편으로 만들었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것은 글로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대화로서만 남긴 작품이라는 것이었다. 괴테는 장면 장면의 줄거리를 말해 주었는데 매우 귀엽고 명랑한 작품으로 보였다.
이어서 게테는 플라톤의 신작 희곡 몇 편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이들 작품은 칼데론의 영향을 받고 있다네. 시종일관 기지에 넘쳐 있어서 여러 몇 점에서 보면 완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무게감이 없고 내용상에 그 어떤 중후함이 결여되어 있네. 독자의 마음속에 깊고 지속적인 흥미를 일으키는 종류의 작품은 아닌 거지. 오히려 이런 작품은 우리들 내면에 아주 살짝 닿기만 하면서 지나가는데, 말하자면 마치 물 위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표면에 살짝 얹어 떠있는 코르크와 같은 거라네. 이런 거 좋아. 하지만 독일인은 어떤 종류의 진지함, 심정의 위대함, 내면의 그 어떤 충실함을 요구하고 있어. 그 때문에 실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플라덴의 뛰어난 개성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것은 아니네. 그러나 그의 한쪽으로 치우친 예술관 때문에 그러한 점이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가 풍성한 교양이나 정신이나 적절한 기지, 그리고 수많은 예술적 기교를 마음껏 전개하고 있는 건 사실이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다 된 건 아닐세. 특히 독일인을 상대로 할 때면 말이지. 대체로 대중에게는 작가의 재능이 만들어내는 예술이 아니라 작가의 개인적 성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네. 나폴레옹은 고르네우에 대하여 만일 그가 살아있다면 그를 황태자로 삼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네. 하지만 나폴레옹은 고르네우를 읽진 않았어. 라신의 작품은 읽었지만 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네. 프랑스인 사이에서는 라퐁텐도 커다란 존경을 받고 있지만 라퐁텐 그것은 창작상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의 글에서 스며 나오는 그 성격의 위대함 때문인 걸세. 그리고 나서 화제는 친화력으로 옮겨갔다. 게테는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혼할 작정이라는 한 영국인 여행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 게테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비웃으면서 이혼한 부부들의 예를 몇몇 들었는데 그들은 나중에서야 서로 헤어지기 싫어졌다는 것이다. 그가 말했다. 베를린의 고 라인하르트는 내가 다른 일에는 몹시 간대하면서도 결혼에 관해서만은 실로 엄격한 태도를 갖고 있다면서 종종 놀라더군. 게테의 발언은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었다. 왜냐하면 곧잘 오해받곤 하는 앞의 소설을 그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기 때문이었다. 계속해서 우리는 디크, 그리고 그와 게테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나는 디크에게 진정한 호의를 품고 있네 하고 게테가 말했다. 그도 대체로 나에게 아주 호의적이지. 그렇지만 나와 그의 관계 속에는 그래서는 안 될 그 무엇이 섞여 있어. 더군다나 그것은 내 책임도 그의 책임도 아니며 좀 더 다른데 그 원인이 있다네. 즉 슐레게 형제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을 때의 일이지. 그들에게 있어서 나는 너무 벅찬 상대였네. 그래서 그들은 나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나에게 맞설 재능 있는 인물을 찾아야만 했지. 그들은 그 점에서 디크를 적격자로 생각하고는 대정의 눈에 나에게 충분히 대항할 만한 인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실제 이상으로 그를 축켜 세워야만 했네. 이것이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해치게 되었어. 디크 자신은 자각하지 않았겠지만 그 일로 인하여 나와는 어색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네. 디크는 대단히 재능 있는 사람이며 그의 뛰어난 공적을 나 이상으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네. 하지만 그를 실제 이상으로 과대평가하여 나와 대등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건 옳지 않아. 나는 솔직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네. 왜냐하면 나에게 관한 한 나는 자신의 힘만으로 여기까지 온 건 아니니까 말일세. 내가 감히 자신을 세익스피어와 비교하려 한 것과도 마찬가지인 셈이지. 알고 보면 그 역시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말이야. 하지만 그래도 그는 더욱 높은 존재이며 우러러보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네. 오늘 밤 게테는 유달리 힘차고 명랑하며 기분이 좋았다. 그는 아직 인쇄되지 않은 시의 원고를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낭독해 주었다. 그의 낭독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주 독특한 즐거움이었다.
왜냐하면 그 시의 독창적인 힘과 신사람이 나를 몹시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낭독을 듣고 있는 동안 내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괴테의 극히 중요한 면모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목소리는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힘이 넘치는가. 그리고 주름으로 가득 찬 그의 커다란 얼굴의 표정은 얼마나 풍부하고 생기에 넘치는가. 그리고 또 그 눈은 1824년 4월 14일 수요일 1시에 괴테와 마차로 드라이브를 했다. 우리는 여러 작가들의 문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괴테가 말했다. 독일인은 대개 철학적인 사변 때문에 장애를 겪는다네. 그로 인해서 문체 속에 추상적이고 불가이하고 장황하고 종잡을 수 없는 것들이 섞여드니 말일세. 그러니 그들이 철학상의 한 유파에 헌신하면 할수록 좋은 글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건 당연해. 하지만 실무가라든가 학략가와 같이 실제적인 일에만 관계하는 독일인들은 가장 좋은 글을 쓴다네. 철학적인 사변. 나도 좀 그런데. 추상적이고 불가하고 장황하고 종잡을 수 없는 것들. 생각이 많아서 그래. 실무가라든가 학략가가 실제적인 일에만 종사하는 독일인들이 가장 좋은 글을 쓴다네. 실러의 문체도 그가 철학적인 사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주 장려하고 효과적이야. 오늘 그의 뜻깊은 편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지. 마침 그의 편지를 정리하고 있었거든. 마찬가지로 독일의 부인들 중에도 아주 뛰어난 문체를 구사하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저명한 작가들조차도 무색할 정도이네. 그리고 영국인은 대체로 타고난 운변가이거나 현실에 눈을 돌리는 실천적인 사람들이므로 좋은 글을 쓰지. 그런데 프랑스인의 경우에는 문체만 보더라도 그들의 일반적인 성격이 역력하게 드러난다네. 그들은 사교적인 성격이어서 자신들이 말을 건네는 청중의 입장을 잇는 법이 없네. 그들은 독자를 납득시키기 위해 명석하게 쓰려고 하며 독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아하게 쓰려고 하지. 대체적으로 보아 한 작가의 문체는 그 내면에 충실한 반영일세. 명석한 문장을 쓰려고 한다면 우선 그의 영혼이 명석해야만 하며 스케일이 큰 문장을 쓰려고 한다면 우선 스케일이 큰 성격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게테는 그 영혼이 명색한 그리고 나서 게테는 그의 적대자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러한 부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네. 그 수는 한 군단이나 되네. 그러나 그 자들을 어느 정도 분류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야. 그 첫 번째로는 무지함에서 비롯된 적을 질 수가 있어. 무지함. 적대자들을 분류하네.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 때문에 나를 비난하는 자들이네. 상당한 수의 나의 인생은 지겨워 죽을 지경이었지. 하지만 이 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용서받아도 무방할 테지. 그 수가 두 번째로 많은 부류는 나를 질투하는 자들이네. 그들은 내가 자신의 재능에 의해서 획득한 행복과 명예로운 지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으면서 나의 명성에 트집을 잡고 가능하다면 파멸시키려고 애를 쓴다네. 만일 내가 불행해지거나 비참해지더라도 한다면 질투를 멈추겠지. 그 다음에는 자신이 성공하지 못해서 나를 적으로 삼는 자들이 있는데 세 번째는 자신이 성공하지 못해서 나를 적으로 삼는 자들. 내가 올라가지 못하면 끌어내리겠다는 이런 심리야. 이 수도 상당하다네. 그 중에는 재능 있는 인간도 있어. 하지만 그들은 나 때문에 홀대받게 되었다면서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네. 넷째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나를 적으로 보는 자들이 있네. 합당한 이유. 나도 인간인 이상 인간으로서의 결점이나 약점도 갖고 있으므로 내 글이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일이지. 그러나 나는 자기 도야에 진지했고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시키고자 일해왔기 때문에 착실하게 진보를 해왔네. 그런데도 그들은 내가 오래전에 청산한 결점을 들추어내면서 곧잘 나를 비난하고 한다네.
못난 짓이지. 사람은 다 변하고 계속 변하는데 예전의 일을 가지고 그 사람 현재의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예전엔 네가 그랬으니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가장 바보 같은 짓이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예전에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지만 그 지금 현재까지의 사이에 기간이 있잖아. 변화되어 그 동안 의식이나 생각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다면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신념이나 생각들은 뭐 그렇게 쉽게 안 변하겠지만 무엇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점들은 변하기 때문에 10년도 변할 수 있지 한순간에. 하지만 이러한 점은 가장 무해하겠지. 내가 그들과 몇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 뒤에서 화살을 쏜 셈이니까. 대체로 나는 일단 끝나버린 작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한 태도를 취해왔네. 그것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즉시 새로운 어떤 것을 계획했으니까 말이야. 나도 그냥 뭐 글 쓰고 나면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다시 내뱉을 수도 없고 그때 내 생각은 그러했지만 지금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굳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쓰는 것도 웃기고 애매해. 또 다른 많은 자들은 사고방식이 나와 엇갈리고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적이 되었네. 5번째까지 볼래나. 완전히 같은 두 장의 나뭇잎이 존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듯이 1000명의 인간 중에도 그 신념이나 사고방식이 꼭 일치하는 경우는 단 2사람도 없겠지. 이 점을 가정한다면 나의 적재자들의 수가 많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만큼 많은 친구나 지지자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야. 나의 시대 전체는 나와는 어긋난 방향으로 나아갔네. 왜냐하면 시대가 오로지 주관적인 방향을 목표로 했기 때문일세. 반면에 나는 객관적인 노력에 전력을 다했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이었고 완전한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었던 거야. 실러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나보다 훨씬 했었네. 심지어는 선의를 가진 한 장군이 언젠가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서 나도 실러처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충고를 하기도 했더군. 그래서 나는 그에게 실러의 공격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해주었네. 실러의 공적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해주었네. 그 장군보다는 내가 실러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나는 그동안 성공에 대해서는 조바심을 내지 않았으며 태연하게 나의 길을 계속 걸어왔네. 나의 적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마음을 쓰지 않으면서 말일세. 우리는 마차를 타고 다시 돌아왔다. 그러고는 매우 유쾌하게 식사를 했다. 괴테의 며느리는 그녀가 얼마 전에 다녀온 베를린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는 컨퍼런스 공작 부인에 대해서 특별한 호의를 가지고 말했다. 괴테는 아주 어린 시절 그녀가 공주로서 자기 어머니 집에 살던 때의 그 부인의 모습을 특별한 애정으로 기억했다. 밤에 나는 괴테의 집에서 의미심장한 음악을 들었는데 바로 핸델의 메시아의 일부분이었다. 핸델의 메시아의 일부분. 모차르트는 괴테를 되게 좋아했던 걸로 알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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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괴테가 모차르트를 인정했는데 베토벤은 그렇게 인정을 안 했는데 베토벤도 모차르트도 괴테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몇 명의 뛰어난 가수들이 에버마인의 지휘하에서 일사불란하게 기량을 발휘하였고 카롤린의 폰 에글로프슈타인 백작 부인, 포 프로리프 양 그리고 포그비시 부인과 괴테의 며느리도 여가수들에 합세했다. 그 때문에 괴테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소원을 아주 즐겁게 만족시킬 수 있었다. 괴테는 약간 멀찍이 앉아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위대한 작품을 찬탄하면서 아주 행복한 밤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가족들이 항상 명사들의 얘기를 듣고 좋은 음악을 같이 듣고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이런 모습들 아주 자연스러워 뭔가가. 1824년 4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부모들이 나누는 얘기들 속에서 애들이 얻는 게 많을 텐데 항상 좋은 사람들과 뜻이 있는 사람들
생각이 바로 잡힌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얘기 나누는 자리에 얘들을 많이 데리고 가는 건 맞아. 1824년 4월 19일 월요일. 4월 19일 우리 생일이네. 당대의 가장 뛰어난 문헌학자인 베를린의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볼프가 남부 프랑스로 여행을 가는 길에 여기 바이마르에서 발이 묶였다. 괴테가 오늘 그를 위하여 오찬을 베풀었던 것이다. 거기에는 바이마르의 지인들 중에서 총감독 레어, 본부장관 밀러, 건설국장 쿠드레, 리모 교수, 그리고 궁정고문관 레바인이 참석했고 나도 자리에 있었다. 정말 유쾌한 식사 시간이었다. 볼프는 이런저런 재담을 늘어놓았다. 한껏 기분이 고조된 게테는 그 맞수 역할을 했다. 게테가 나중에 나에게 말했다. 내가 언젠가 메피스토텔레스가 되어 그에게 맞장구를 치는 것 이외에는 볼프를 상대할 다른 도리는 없네. 메피스토펠레스. 또한 내가 그러지 않으면 그의 내면에 있는 보물들도 제대로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할 테지. 식탁에서의 재담은 너무 신속하고 너무나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것들을 제대로 소화시키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볼프는 그 재기발랄한 대답과 어법에 있어서 매우 뛰어났지만 내 생각으로는 게테가 한 수 위인 것으로 보였다. 식사 시간은 날개를 단 듯이 빨리 지나가서 어느덧 6시가 되었다. 나는 게테의 아들과 함께 극장으로 갔다. 거기에서는 마술피리가 공연되고 있었다. 나중에 나는 볼프도 데르카르 아우구스트와 함께 특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볼프는 25일까지 바이마르에 머물다가 남부 프랑스로 여행을 떠났다. 그의 건강 상태는 게테가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않을 정도로 좋지 않았다. 1824년 5월 2일 일요일. 괴테는 내가 이곳의 명문 가족을 방문하지 않은 일을 나무라면서 말했다. 자네 말일세. 지난 겨울 동안 유쾌한 저녁을 여러 날 가지면서 그동안 사귀지 못한 명사들도 몇 명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쩌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다 틀렸네. 괴테는 사람들의 교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구나. 인맥하고는 다른 것 같아. 사람들과 교류하고 얘기 나누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걸로 소화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대답했다. 다방면에 흥미를 가지면서 낯선 상태로 곧잘 빠져드는 저의 예민한 성격 때문에 새로운 인상들을 잔뜩 받아들이는 것만큼 제게 성가시고 유해한 것은 없을 겁니다. 저는 사교수를 배우지 못했고 또 그러한 것에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저의 이제까지의 생활 상태는 너무나 지독한 것이어서 얼마 전부터 선생님 곁에 있게 되고서야 비로소 사람답게 살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밤마다의 연극 관람이나 선생님과의 대화 하나하나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다는 느낌입니다. 다른 식으로 교양을 익힌 사람들이나 다른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 버리는 일이라도 저에게는 아주 민감한 영향을 줍니다. 배우려는 욕구가 왕성하기 때문에 저의 영혼은 모든 것에 정력적으로 달라붙어 가능한 한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려고 합니다. 저의 마음이 이런 상태였기에 이번 겨울 동안에는 선생님과 교제하고 연극을 관람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제가 다시 아는 사람을 만들거나 다른 교조에 열중했더라면 아마도 저의 내면은 엉망진창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자 괴테가 웃으면서 말했다. 자네 아주 묘한 사람이로군. 좋을 대로 하게. 자네 생각에 맡기겠네. 내가 이어서 말했다. 게다가 저는 사람을 사귀면서 대개는 자신의 개인적인 호의나 반감을 드러내며 또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제 성격에 맞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헌신하고 싶지만 그 밖에 다른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나랑 비슷한데? 내가 예민한가? 괴테가 대답했다. 자네의 그런 성향은 물론 사교적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타고난 자신의 경향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교양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교양. 우리가 타고난 자신의 경향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교양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동조시키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네. 나는 결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네. 나는 인간을 언제나 자립적인 개인으로만 보면서 그러한 개인을 탐구하려고 그 독자성을 알려고 노력해 왔으나 그 밖에 더 이상 그들로부터 동정을 얻을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 인간을 언제나 자립적인 개인으로만 보면서 그리하여 나는 이제는 그 어떤 인간과도 사귈 수 있게 되었고 동정을 얻을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 그리하여 나는 이제는 어떤 인간과도 사귈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만 비로소 각양각색의 성격들을 알게 되고 인생살이에 필요한 민첩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일세. 성매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무난히 지내기 위해서는 자제해야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부에 있는 모든 다양한 측면들이 자극을 받고 발전하면서 완성되는 것이라네. 그리하여 마침내 누가 부딪혀도 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이게 어렸을 때 교우관계가 좀 이렇게 활발하게 돼야 되는데 내가 좀 그런 걸 좀 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그냥 다 친해지면 좋은데 사람과 관계를 맺고 나면 누군 친하고 안 친하고 이런 게 생기는 게 나는 싫어. 그냥 다 아는 사람이고 다 좋은 사람들이고 다 좋게 생각하고 다 도와주고 싶고 그 정도가 편한 것 같은? 생각해봐야 되겠네. 나는 인맥으로서 사람을 대하고 싶진 않아. 그러면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난 인간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 그게 대말 생각해봐야 돼. 사람들은 사람을 돕기를 좋아하거든. 필요한데 자네도 그렇게 해보게. 자네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소질이 있어. 그런데 이번 일에는 틀렸군. 하여간 자네는 넓은 사회로 들어가야 해. 물론 자네가 바란 대로 처신하면 되겠지만 나는 이러한 좋은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가능한 한 그렇게 하려고 결심했다. 저녁 무렵에 개태가 마차 산책을 하자고 기별을 보내왔다. 우리는 오르바이 마르에를 지나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보니 서쪽 방향으로 공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나무에는 꽃이 피고 자작나무는 이미 잎사귀가 달려 있었으며 초원은 온통 녹색의 융단이었다. 그리고 지는 애가 그것들 위를 가볍게 쓰다듬고 있었다. 우리는 그림을 그리러 나온 일행들을 찾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우리는 하얀색 꽃이 피는 나무들은 그림이 될 수 없으며 또한 푸르러 가는 자작나무들은 그림의 전경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연약한 어린 잎사귀는 흰색의 나무줄기와 균형을 이룰 수 없으며 강렬한 햇빛이나 그림자에 의해 두드러지는 이파리들은 넓은 면적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괴테가 말했다. 그래서 루이스 달은 잎이 무성한 자작나무를 결코 전경에 내세우지 않았고 잎이 없는 벌거벗은 자작나무 줄기들만을 전경에 배치시켰던 걸세. 그러한 나무 줄기는 전경에 배치하면 안성맞춤이네. 왜냐하면 그러한 밝은 현상이 가장 강력하게 눈에 드러난까 말이세. 우리는 다른 화제를 가볍게 스친 후 예술이야말로 그들의 종교가 되어야 하는데도 거꾸로 예술을 종교로 삼으려는 그러한 예술가들의 잘못된 경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괴테가 말했다. 종교도 예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인생의 고귀한 영역과 마찬가지로 지위가 있을 뿐이라네. 말하자면 종교는 단순히 소재로서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 인생의 다른 모든 소재와 동등한 권리만을 가지는 것으로서 말일세. 신앙의 유무는 결코 예술작품의 이해를 좌우하는 기관은 아니야. 오히려 그러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인간적인 여러 힘이나 능력들이 필요하다네.
사실 예술을 이해하는 기간을 길러주는 것이 예술이라네. 예술을 이해하는 기간을 길러주는 것이 예술이라네. 그렇지 않게 되면 예술은 목적을 놓치고 본래의 작용도 하지 않은 채 우리들 곁을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만다네. 물론 종교적 소재도 마찬가지로 예술의 훌륭한 제재가 되긴 하지. 단 그것이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경우에 한해서 말일세. 이를테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처녀는 정말 훌륭한 제재이기 때문에 이미 몇백 번이나 다루어졌고 또 언제라도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라네. 우리는 그 사이에 비비트 숲을 한 바퀴 돌고 티프루트 근처에서 그 길을 꺾어 바이마르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태양이 가라앉고 있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괴테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윽고 오는 고대인의 말을 나에게 해주었다. 가라앉긴 하지만 태양은 영원히 동일한 것. 괴테가 아주 명랑하게 말을 이었다. 75세나 되면 이따금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더없이 편해진다네. 왜냐하면 우리들의 정신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 존재이며 영혼에서 영혼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활동이라고 굳게 확신하기 때문이야. 그것은 지상에 있는 우리들의 눈에는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코 가라앉지 않고 언제나 계속 빛나고 있는 태양과 같은 것이네. 아하, 죽음이. 어느새 태양은, 죽음에 대한 얘기구나. 가라앉긴 하지만 태양은 영원히 동일한 것. 어느새 태양은 에테르스 보스크의 산덩이로 가라앉았다. 숲속에서는 저녁의 냉기가 조금 느껴졌으므로 우리는 마차를 더욱 빨리 달리게 하여 바이마르로 들어가서 괴테 대게 앞에 닿았다. 잠시 올라가 있다가 가라는 괴테의 청이 있었으므로 나는 그렇게 했다. 그는 유달리 기분이 좋았고 호의적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특히 색채론과 자신에 대한 완고한 반대자들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였고 이 학문 분야에서 상당한 공적을 세운 곳으로 자부한다는 말을 했다. 색채론. 중요시겠네. 이 세상에서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라면 말일세. 하고 그가 이 기회에 말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두 가지가 요청된다네. 첫째로는 머리가 좋아지겠지. 그리고 둘째로는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려면 두 가지가 요청된다네. 첫째로는 머리가 좋아야겠지. 그리고 둘째로는 위대한 유산을 이어받는 것이. 획기적 업적을 받기 위해서 노력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사람들한테. 예컨대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을, 프리드리히 대왕은 슐레지엔 전쟁을, 루터는 사제들의 어리석음이라는 유산을 물려받았고 나에게는 뉴턴 학술의 오류가 할당되었지. 할당.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내가 이 분야에서 이룬 업적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미래의 시대에는 내가 이어받은 유산이 결코 하찮은 게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될 것이네. 괴테는 오늘 아침 극장과 관련된 한 묶음의 서류를 나에게 보내주었다. 특히 그 속에서 여기저기 눈에 띄는 괴테의 언급들이 주목을 끌었는데 그것들은 볼프와 그레너를 유능한 배우로 키우기 위해 그가 제시했던 규칙들과 연구 논문이었다. 제시했던 규칙과 연구 논문들이었다. 나는 이러한 세부적인 지침들이 의미가 있고 또 젊은 배우들을 위해서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편집하여 일종의 연극 입문서를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사람은 기획 포인트를 잘 잡고 기획을 잘한다. 괴테는 이러한 계획에 찬성을 표했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논의를 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괴테의 교육을 받았던 몇몇 유능한 배우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그 중에서도 하이겐도르프 부인에 대해서 괴테에게 물어보았다. 내가 그녀에게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르지 하고 괴테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문자 그대로 나의 학생이라고 할 수는 없네. 그녀는 타고난 무대 체질이었고 어떤 경우에든 자신감을 가진 채 능숙하게 해냈으니까 말일세. 그녀는 마치 무리의 오리와도 같았네. 그녀는 나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그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본능적으로 올바르게 연기를 했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가 극장을 이끌어가기 위해 많은 세월을 소비했고 그 결과 그가 작가로서의 활동을 위한 시간을 수없이 잃어버렸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하나의 이점이 있으면 그 이점만큼 못한 것. 우리는 항상 이점만 생각하지 그 시간에 다른 걸 했으면 어떤 성과가 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 시간. 극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세월을 소비했고 대신 여기서 많은 이들을 이끌어줬겠지. 좋은 작품도 만들고 뭔가 다른 건 늘었을 거야. 근데 그 결과 그가 작가로서의 활동을 위한 시간을 수없이 잃어버렸다는 점. 득과 실이 있는 거지. 득과 실. 괴테가 말했다. 물론 그동안 나는 좋은 작품들을 여러 편 쓸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더라도 후회하지는 않네. 나는 나의 모든 활동과 행위를 언제나 상징적으로만 보아왔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볼 때 내가 단지를 만들든지 접시를 만들든지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네. 좀요 말이네. 그래. 근본적으로 볼 때 내가 단지를 만들든지 접시를 만들든지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네. 그렇지. 1824년 5월 6일 목요일 혹은 16일 일요일. 내가 작년 여름 바이마르에 왔을 때 앞서 말했다시피 여기서 머무를 의도는 없었네. 나는 다만 게테와 개인적인 친교를 맺고 그리고 나서는 라인 지방으로 가서 그곳의 적절한 장소에 얼마간 있을 생각이었네. 그런데 나는 게테의 특별한 호의에 의해 바이마르에 발이 묶이게 되었던 것이네. 또한 게테와 나의 관계는 점점 더 실제적인 것이 되어갔네. 왜냐하면 게테가 나를 점점 더 깊이 그의 일쪽으로 끌어들여 그의 작품을 완벽한 전집으로 구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나에게 비중이 적지 않은 일들을 맡겼기 때문이었어. 그리하여 나는 지난 겨울 동안 무엇보다도 어지럽게 뒤섞인 서류 뭉치들로부터 온건 비평에 여러 장을 편찬하였으며 새로운 시들을 엮어 한 권으로 묶고 앞서 이야기했던 연극 입문서를 정리했으며 여러 예술들에 있어서의 아마추어리즘에 관한 논문의 초안을 작성했다. 라인강을 보려는 나의 저 계획은 그동안에도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살아있었다. 그러므로 충족되지 못한 그리움의 가시를 내가 더 이상 몸에 지니고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게테 자신이 나에게 이번 여름 몇 개월간 그 지방에 가서 있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게테의 아주 분명한 소망은 내가 바이마르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막 맺어진 관계를 다시 해체시키는 것은 좋지 않으며 인생의 모든 일은 그것이 제대로 꽃이 피려면 하나의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말까지 거론했다. 아울러 그의 분명한 암시에 의하면 나를 리머 교수와 함께 선정하여 앞으로 나올 그의 작품의 새로운 판을 발행하는 인물로서 적극적으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만일 게테 자신이 고령으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일을 앞서 말한 교수와 함께 전적으로 나에게 일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오늘 아침 거대한 편지 더미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소위 흉상의 방에 늘어놓았던 편지들이었다. 괴테가 말했다. 이 모든 편지들은 1780년 이래로 우리나라의 저명한 인사들이 내게 보내온 편지들일세. 그 속에는 사상의 진정한 보물들이 섞여 있네. 그것들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건 미래의 자네 손에 달려있어. 지금은 책장 하나를 만들어 거기에다 나의 다른 문학 작품들의 유고들과 함께 이 편지들을 보관하도록 하겠네. 자네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도록 하게. 그래야만 내가 마음을 놓고 걱정을 덜게 될 테니 말이야. 이어서 그는 나에게 이번 여름에 마리엔바트를 다시 방문할 생각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렇지만 7월 말경에나 출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그 세세한 이유를 나에게 친절하게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내가 돌아왔으면 했는데 그것은 그가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나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나서 몇 주일 후 나는 하버너에 있는 나의 연인을 방문하였다. 이어서 6월과 7월 동안을 라인 지역에서 보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의 하이벨베르크 그리고 본에서는 게테의 지인 류주 몇 분과 귀중한 교분을 맺었다. 에커만의 약혼녀와 에커만이 연애를 꽤 오래 하고 결혼했던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1824년 8월 10일 화요일. 대략 일주일 전 나는 라인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왔다. 게테는 내가 도착하자 매우 기뻐했으며 나도 다시 그와 함께 있게 되어 그 못지않게 행복했다. 게테는 아주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전달하려 했으므로 처음 며칠 동안 거의 그 곁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는 마리엔바트로 가려던 이전의 계획은 단념했는데 이번 여름 동안은 여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었다. 괴테는 어제 말했다. 이제 자네가 다시 돌아왔으니 나로서는 정말 보람찬 8월이 될 테지.
며칠 전 그는 나에게 시와 진실의 후속편의 첫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사절판 전지에 쓰인 원고로서 거의 손가락 하나 두 개쯤 되는 분량이었다. 일부분은 상세하게 쓰여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 윤곽이 지나지 않았다. 윤곽이란 책을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하지만 전체를 이미 5권으로 나누어 넣었고 또 개요를 적어놓은 곳들을 한데 가지런히 모아 넣었기 때문에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체의 내용을 개관할 수 있었다. 이미 상세하게 쓰인 부분을 보니 너무도 뛰어나고 개요의 내용도 이미 심장했다. 나는 그토록 많은 교훈과 재미를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작업이 중단 상태에 있는 것이 너무나 애석했기 때문에 괴테로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든 빠른 기간 내에 그 작업을 계속하여 완성시키도록 재촉하리라고 생각했다. 에커만이 많이 이제 입지가 높아졌네. 전체의 틀은 소설의 구성과 매우 비슷했다. 섬세하고 우아하고 격정적인 사랑의 관계. 그 발색은 명랑하고 그 과정은 전원적이며 그 결말은 말없이 상호 체험에 의해서 비극적인 이러한 관계는 내고를 통해서 서로 얽혀있으며 이 내고는 하나의 잘 정돈된 전체로 묶어주고 있다. 세세하게 묘사된 릴리의 존재가 발산하는 매력은 모든 독자들을 매료시키기에 적합했다. 바로 그러한 매력이 사랑에 빠진 남자, 즉 캐테 자신을 꼼짝 못하게 했고 그리하여 반복적인 도주라는 방식으로만 자신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서술된 생애 시기는 마찬가지로 극히 낭만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혹은 주인공의 성격에 맞추어 전개되면서 그렇게 되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가 아주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바이마르 시절의 전 단계로서 괴테의 전체 삶을 결정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괴테의 생애 중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서술할 만한 욕구를 일으키게 하는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시기다. 수년 이래로 중단된 이 작업에 괴테로 하여금 새로운 욕구와 흥미를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즉시 그와 구두상으로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다음과 같은 메모를 그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무엇이 완성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더 자세하게 서술되어야 하며 또 어떤 식으로 정돈해야 할지를 그의 눈앞에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책을 쓰는 과정 제1권 본래의 의도에 의하면 완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일종의 발단부에 해당합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는 세상사에 참여하겠다는 소망이 피력되는데 주인공이 바이마르로 초대됨에 따라서 그 소망은 충족되고 동시에 작품의 전체 시기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품 전체와 좀 더 내면적인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4권에서 주요한 내용을 이루는 릴리와의 관계를 제1권에서부터 부각시키고 이어서 오펜바흐로 도주에 이르기까지 연속이 되게 하도록 권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첫 번째 권은 그 부피와 비중을 얻게 되어 또한 제2권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책을 기획하는데 기획, 정리, 편집. 제2권 이어서 제2권에서는 오펜바흐에서 전원적인 삶이 시작되며 행복한 사랑의 관계가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염려스럽고 심각한 아니 비극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진지한 문제들, 즉 작품의 스케치와 에서 슈틸링과 연관하여 보여주기로 약속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고찰이 본격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필요. 릴리와의 관계를 부가, 연속, 비대해지는 거 예방, 전원적인 행복, 비극적인 성격, 고찰이 그쪽으로 제시. 그리고 단 몇 마디로 암시되어 있는 의도들로부터 심원한 의미를 가진 교훈적인 것들을 다소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3권 파우스트의 집필 계속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제3권은 삽입부로 간주될 수 있으며 릴리와의 이별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다른 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우스트에 대한 이러한 계획을 포함시킬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하는 망설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라야 해결될 것입니다. 즉 이미 완성된 파우스트의 단편들을 눈앞에 두고 심사숙고하면서 파우스트의 집필 계속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전망을 분명히 얻을 경우에 말입니다. 제4권 제3권은 말씀드린 대로 릴리로부터 이별 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4권이 슈톨베르크 백작 형제와 하우크 비첸의 도착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아주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스위스 여행과 아울러 릴리로부터의 첫 번째 도주라는 계기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계기가.
이권에 대한 상세한 스케치는 우리들에게 흥미진진한 일들을 약속하고 있으며 따라서 독자에게 가능한 한 상세히 묘사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분출하는 억누를 길 없는 릴리에 대한 열정이 이권 전체를 젊은이다운 사랑의 열기로 훈훈하게 만들고 있으며 또한 여행자의 심리 상태에다가 지극히 개성적이고 우아하며 마법적인 조명을 비추어주는 것입니다. 제5권 이 아름다운 권은 거의 완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의 진행 과정과 결말은 예측 불가한 숭고하기 그지없는 운명이라는 존재를 스쳐 지나갑니다. 아니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빈틈없이 완결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계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분명한 윤곽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계기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더욱더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바이마르의 사정이 처음으로 언급이 되며 바이마르에 대한 관심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야 되겠다. 12월 오늘이 19일인가? 19일. 아휴.